청와대가 우윤근 대사의 첩보 내용을 보고받고도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철저한 조사를 벌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인적쇄신 명단에 오른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일부 의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 섞인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세안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우승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베트남 영웅으로 떠오른 박 감독의 파파 리더십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합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고양시 주민들이 시청에서 오물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고라니인 줄 알고 지나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어제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의원 정수를 어느 정도 늘리냐를 놓고 지금 기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수야 3당은 60명 확대를, 민주당, 한국당은 최대 3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나 있는 건지, 밥값 제대로 못하는 국회, 밥그릇 싸움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늘 뉴스7 왜 의원 정수 확대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건지 잠시 후에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청와대 특감반 김모 수사관 폭로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우윤근 대사의 첩보 내용을 보고받고도 주요 관계자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감찰과 인사 검증은 다른 차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우윤근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고받았다는 시점은 지난해 8월. 이후 청와대는 인사라인과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 결과와 과거 검찰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작 사업가 A씨에게 돈을 되돌려줬다는 우 대사 측근 등 주요 관계자에겐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감찰이 아닌 인사검증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하는 인사검증은 없다며 감찰 대상이라면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하지만 인사검증은 대놓고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판단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주요 근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 대사 측이 돈을 건넸다는 2016년 상황을 2015년 당시 검찰 수사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해명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 첩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 대사는 주로 대사 부임 즈음을 해서 임 실장과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 관련 비위 첩보를 보고받았지만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민정수석실 자체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제가 물론 보고받은 바 없고 그 내용을 아마 우리 민정수석실하고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 대사는 TV조선과 통화에서 러시아 부임을 앞두고 임 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 지나간 일을 다시 올린 것이라며 하소연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사가 부임한 건 지난해 11월 초로 이때는 임 실장도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 실장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의 첩보 보고 시점도 다시 논란입니다. 김 수사관은 보고서에서 우윤근 대사를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라고 지칭합니다. 내정이 발표된 지난해 9월 5일 이후에 작성된 보고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고 시점을 8월로 특정해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한 보고 시점을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분명히 내정 발표 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번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윤회 문건 유출 전개 과정과 이 묘하게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집권 2년 차 또 민정수석실에서 발생을 했고 정권 핵심 실세를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청와대 심한 반발도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2014년 11월 세간에 공개된 정윤회 문건은 최순실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만나 청와대 내부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특감반 비위 의혹과 비교해보면 집권 2년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건 유출을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청와대의 대응은 똑같습니다.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박관천 경정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찌라시 수준의 정보라서 묵살했다며 보고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정윤회 문건을 계기로 십상시의 존재가 부각되긴 했지만 실제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우윤근 대사 주변 의혹도 진실 공방 양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자, 이번에는 선거제 개편에 따른 이 의원 정수 확대 폭을 놓고 지금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수 야삼당은 의원 정수를 6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최대 30명 이상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면서 지금보다 10%인 30명 이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60명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법안에는 360, 370석까지 법안이 제출돼 있어요. 10%라는 것이 그냥 딱 정해진 어떤 합의라기보다는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60명 확대안을 주장합니다. 기왕 연동형을 연동형답게 정당에 준 지지율만큼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360명 선은 돼야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개혁을 하는 게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볼 때 10%, 즉 30명 이상 정수를 확대하는 건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내용의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의지를 치러 지지하겠다고 그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강상구 정치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부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지난 총선 결과인데 당시 정당 득표율이 보시는 바와 같았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정당별 득표율을 의석에 똑같이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득표율을 무소속 11석을 빼고 각 당별로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 숫자들, 괄호 속 숫자들은 현재 당시 총선 결과를 실제로 얻었던 의석들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기왕의 지역구로 당선된 사람을 탈락시킬 수는 없지만 비례대표 배분 과정에서 최대한 이 목표 할당 의석에 근접시키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자, 당시에 실제로는 한국당이 17석을 얻었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13석을 얻었는데 이 원칙을 적용하면은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아하. 대신에 당시에 13석, 4석을 가져갔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37석,
10석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로 받았던 의석과 꽤 큰 차이를 보이죠. 그동안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나 민주당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당이나 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한 석도 못 가져가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30석이나 360석이냐 이 논란은 그럼 왜 생기는 겁니까? 360석은 현재 지역구 의석을 전혀 줄이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결국 선거법을 만드는 사람은 현재의 국회의원들인데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좋아할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반발을 최소화해야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반면 330석은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현재 정원 300명보다 그냥 10%를 자른 겁니다. 10% 이상 늘리지는 말자. 이 기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자, 30석이든 60석이든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석이 늘어나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은 지금의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라는 시각이 적지가 않죠. 그렇죠.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바깥 못한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래서 대선 때가 되면은 의원 정수 축소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도 국민들의 이런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 20% 늘리는 대신에 의원 세비를 20%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의원 세비라면 왜 진작 줄이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진정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준비가 돼 있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강상구 정치부장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 명단을 발표를 하자 물갈이 대상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는 의원도 많지만 의외로 수용하겠다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총선 공천까지 시간이 있어서 정치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내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에 들어간 곽상도 의원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합니다. 탄핵 백서 작성을 주장하고 친박 신당 창당을 전망했던 홍문종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홍 의원은 하루 이틀 더 생각하겠다며 최종 결론은 유보했습니다. 반면 친박 원유철, 윤상현 의원은 당을 살려야 한다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총선까지 1년 반 이상 남아있고 정계 개편도 예상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교체가 실제 공천 탈락으로 이어질지 반발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일일이 위로 전화를 돌리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모레 한국당에 복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이 의원 지역구를 비워뒀습니다. 정계 개편 움직임도 빨라질 조짐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내일이 김정일 사망 7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추모 분위기 조성이 한창인데 지난해와 다른 것, 이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김정일이 지난 2010년 현지 지도했던 평양의 양말 공장입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일 유훈을 받든 노동자들이 힘있게 투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맵잔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장을 찾으셔서 인민들을 위해 마음 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로고를. 김정은은 이달 초 김정일이 생애 마지막 시기 찾았던 원산 구두 공장을 방문해 크게 발전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앞다퉈 김정일의 경제적 업적 치켜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엔 6주기를 앞두고 화성 15형 발사 성공 등 국방력 강화를 부각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올해 북한이 자력갱생, 우리식대로의 경제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일의 유훈을 이용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됩니다. 내일 금수산 태양궁전에서는 북한 고위급이 집결한 추모 행사가 예상됩니다. 경제난 타결을 앞세운 북한이 군부보다 민간 인사를 앞세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오는 18일은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의 40주년이 됩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이끌면서 김일성에게도 수차례 개혁개방을 권유를 했지만 김일성은 세습 독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천으로 만든 도칠 담배가 샹하이 황푸강을 오갑니다. 1978년 당시 고층 빌딩 하나 없던 샹하이는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1978년 12월 18일부터 5일간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였습니다. 4인방의 탄압을 이겨낸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버리고 개혁 개방을 선언한 겁니다. 如果现在再不实行改革，我们的现代化事业和社会主义事业就会被葬送。 덩샤오핑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며 실용 노선을 걸었습니다. 只有解放思想，坚持实事求是。 그래도 반발이 거세자 1992년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개혁 개방을 독려합니다.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는 북한 김일성에게도 수차례 개혁 개방을 권유했습니다. 김일성은 1978년 이후 10여 차례나 북중을 오가며 중국 지도부를 만났지만 결국 개혁 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중국은 매년 평균 9.5%의 성장을 거듭해 G2 국가로 우뚝 선 반면 북한은 세습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개혁 개방 40주년 축하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자,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대표팀, 이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베트남 전역은 수백만 명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야말로 2002년에 한국을 연상케 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붉은 물결이 넘실대는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 전반 6분 안득이 환상적인 왼발 발리 슈팅으로 말레이시아의 골망을 흔들자 4만 베트남 관중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베트남의 응무엔 수원 푹 총리도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베트남은 경기 초반 터진 선제 득점을 지키며 1대 0으로 승리. 결승 1, 2차전 합계 3대 2로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해서 너무 기쁩니다. 23명의 선수의 혼이 담긴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역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시민들은 자동차 위로 올라가 부부젤라를 불었고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 행렬도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입간판은 물론 태극기도 곳곳에서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스즈키컵 우승을 자축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감독이 베트남 전역에 황홀감을 선물했다.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며 박 감독에 대한 찬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우승으로 박항서호는 오는 3월 지난해 동아시아 연맹컵 우승팀인 벤투 감독의 한국과 꿈의 맞대결도 펼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자, 지금 보셨지만 이렇게 베트남 대표팀이 10년 만에 스즈키컵 정상에 오른 건 이 박항서 감독의 파파 리더십 덕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말로 아버지를 뜻하는 짜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스즈키컵 우승 직후 진행된 박항서 감독의 기자회견. 큰 환호성과 함께 베트남 선수들이 뛰어들어옵니다. 박 감독에게 물을 뿌리고 책상을 두드립니다. 당황한 모습도 잠시. 박 감독은 선수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고
가까이 다가온 선수의 볼을 쓰다듬으며 안아줍니다. 박 감독과 선수들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선수들은 이런 박 감독을 아버지를 뜻하는 짜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데 지난 아시안게임에선 선수들의 발을 직접 마사지해주는 모습이 화제가 됐고 이번 대회에선 부상당한 선수에게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양보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 감독의 이런 파파 리더십이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승리와 더불어 두둑한 상금은 덤입니다. 30만 달러, 우리 돈 3억 4천만 원의 스즈키컵 우승 상금 외에도 베트남 기업들의 후원금 등 박항서 감독에게는 10만 달러 이상의 특별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박 감독은 이 가운데 우승 축하금으로 받은 10만 달러를 베트남 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서 훈훈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선수들과 같이 생활할 때가 가장 즐겁고 오늘 같은 이런 제 지도자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은 이번 우승으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남편 병간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70대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20대 가해자는 11시간이 지나서야 자수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SUV 좌측 앞 범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새벽 0시 58분쯤 전남 화순군 한 도로에서 28살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77살 A씨를 치었습니다. 김 씨는 1차로를 지나던 A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약 5km 떨어진 병원에서 남편 병간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를 내고 약 11시간 뒤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동물인 줄 알고 지나쳤다고 말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사람인 줄 알았다며 뺑소니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몰던 회사 소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메모리 카드는 없었습니다. 시민자 본인은 모른다고 변명하는데 징계를 면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며 시청에 찾아가 항의하던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설물을 부수고 공무원들에게 은행 열매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철제 샤시를 잡고 일제히 흔듭니다. 샤시를 뜯어낸 이들은 복도로 들어와 공무원들에게 은행 열매를 던집니다.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능곡 1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44살 A씨 등 주민 14명이 시청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고양시가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개시하자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에 찾아왔습니다. 재개발하려면 일단 주민들이 보상금 받으면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보상금의 금액에 불만을 품고 집을 안 비워주니까 강제로 쫓아내는 게 명도소송입니다. 이들은 시장실 앞까지 밀고 들어와 공무원들에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은행 열매를 마구 던졌습니다. 난동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55살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불청객 때문에 요즘 사만사온 대신 사만삼이라고들 하죠. 오늘 수도권에 내린 눈과 함께 강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중국발 스모그에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우산을 쓴 시민들이 조심스레 눈길을 오갑니다.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도 내딛는 발걸음이 힘겹습니다. 서울은 오후 들어 날씨가 개면서 이렇게 대부분 눈이 녹았지만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은 드물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소식에 평소 주말보다 도로도 한산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4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전과 충북 등에서도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바깥에 아기랑 나오기가 아무래도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요즘에 너무 심해서 마스크나 좀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 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 그치는 등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 씨가 영주권을 받습니다. 난민이 아니어도 본국에 돌아가 생명에 위험이 있다면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도 나왔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선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의 차별과 착취가 여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노동할 권리를 주고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해내 영주권을 받게 된 스리랑카인 니말 씨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음에 가장 먼저 안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하고 싶을 때 일도 많이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난민 당국의 재량에 가까웠던 인도적 체류 자격 심사에도 이의 신청 절차를 보장해주는 변화도 감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시리아인 A씨가 서울 출입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난민 자격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본국이 내전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적 체류 자격 여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첫 판례여서 인도적 체류 자격제도 개선 논의도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 씨의 유품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 사고처럼 김 씨의 유품에는 항상 대기 상태라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라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운송 설비를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유품입니다. 업무 지시를 빼곡히 적은 메모장엔 새카만 탕가루가 스며들었습니다. 컵라면 3개와 과자 한 봉지는 안절부절하며 끼니를 때운 김 씨의 24번째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김 씨의 동료는 언제 지시가 올지 몰라 식사 시간이 없어서 매번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나탄을 치우라는 지시는 수시로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는 비상 정지 장치인 풀코드가 있었지만 이를 작동할 동료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난 뒤에야 2인 1조 근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하청업체에 보냈습니다.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본사업 정문에는 동료들이 작업화를 가져다 놓았고 시민들은 국화와 자물쇠 등을 놓으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9.13 대책 이후 분양 일정을 연기했던 주요 건설사들이 이번 주부터 일제히 분양에 나섭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분양 물량도 늘고 청약 제도까지 유리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견본주택을 구경하러 온 예비 청약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한파에도 30-40분씩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성남시 대장지구의 대형 건설사 3곳이 한꺼번에 분양을 시작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몰린 겁니다. 이번 분양 물량만 2,700가구가 넘습니다. 신혼부부나 전세 세입자 등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방문객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판교 신도시와 가깝고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대 초반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해 청약자들의 관심을 끈다는 분석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 청약자들이 크게 유리해졌습니다. 무주택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예요. 이번에는 청약의 그런 조건들이 좋고 제가 실수요자로 이번 주에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10곳에서 6,6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올해는 9.13 대책 이후 분양 심사가 지연된 탓에 연말까지 약 2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자들의 그 내 집 마련 관점도 시기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주변 단지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새 청약 제도로 인해 분양시장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최근 2, 3년간 급격히 늘어 7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조획량에 제한이 없다 보니 취미 수준을 넘어 생태계와 어민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이런 수산물 남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갓길을 따라 차량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입질을 기다리는 낚시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낚시바를 3개 다 몰려나오고 막 그래요. 엄청 많이. 하루에 막 50마리 되죠. 낚시를 금지한다는 표말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낚시객들이 잡는 수산물은 연간 11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연근의 어획량의 12%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처럼 취미 수준을 넘어선 낚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낚시로 획득한 수산물은 팔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섰습니다. 이른바 싹쓸이 낚시를 막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여 간접적으로 자원남용을 방지하자는 거고요. 통과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논란을 낳았던 낚시 면허제 도입도 다시 검토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미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은 이용료를 내거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면허증을 발급하는 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낚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낚시 제한 구역은 있지만 어종이나 어획량 등엔 규제가 없어 낚시객들이 사계절 무한대로 수산물을 잡는 실정입니다. 낚시 인구 700만 명, 세계 3위 낚시국에 걸맞는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못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분실에 대비해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면 택배 기사에게 보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한 중소기업이 선보였는데요. 갑자기 이동통신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준영 기자입니다. 택배 기사가 문 앞에 배송품을 두고 자리를 뜹니다. 이럴 때 물건이 사라지면 모두 택배기사 책임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한 업체가 택배 물품 보험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유선번호로 전송하면 망 접속료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무제한 공짜. 택배기사는 아무 부담 없이 보험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아무 수익이 없는데도 유선 사업자에게 문자 한 건당 접속료 28원씩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문자가 월 300건 수준이지만 향후 월 5,000건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무임승차로 이득을 챙기고 있어 과기정 통부 고시사항을 위반했다는 게 두 통신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통신사를 고발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면 수익만 생기고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없애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권 해석을 유보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 가서 따져보라는 것이어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고속도로에 돈이 내리다. 이거 거의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내렸다는 말이잖아요.
네, 미국 뉴저지주의 고속도로에서 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7천만 원이 쏟아져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운전자들 바쁜 출근길이었지만 차를 세우고 쌩쌩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달러를 주우러 돌아다닙니다. 네. 교통사고도 나면서 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금 수송차가 13일 뉴저지의 한 고속도로에서 기계 오류로 뒷문이 열리면서 돈이 든 플라스틱 박스가 떨어져 발생한 상황인데요. 네. 자, 그런데 수거된 돈은 양심적인 운전자 5명이 1,000만 원을 주워다 준 것을 포함해 총 2억 4천만 원뿐이었습니다. 3억 3천만 원 지금 누구 손에 있을런지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하일지 결국 재판으로, 그러니까 제자가 하 교수를 상대로 미투 폭로를 해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소설 경마장 가는 길로 유명한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 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입 맞춘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자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검찰은 학생의 진술은 일관됐고 또 학생이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미투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3월 하 교수는 강의 중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는 안 전 지사가 결혼해 준다고 했다면 폭로하지 않았을 것이다. 폭로 이유는 질투심 때문이며 이는 이혼 여성의 욕망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 다음 날에 하 교수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왔고요. 하 교수는 당시 사과할 생각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추억의 PX 역사 속으로, 그러니까 힘든 군 생활에 좀 위안이 돼준 이 PX 없어지는 겁니까? 네, 신병 PX 다녀와. 이 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PX는 대신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와마트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내일 신장 개업을 앞두고 있는 육군훈련소 본점부터 보시겠습니다. 간판이 WA 마트, 와마트로 바뀌었습니다. WA, 와는 국군복지단의 영문 약자이기도 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와라는 뜻을 담았다고 하네요. 자, 왼쪽 화면은 과거의 PX이고요. 오른쪽은 와마트입니다. 차를 마시고 독서도 하는 컨셉이라고 하는데 도심의 편의점과 유사하죠. 그러네요. 한 병사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참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기뉴스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0년 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960년대에도 스몰 웨딩, 즉 결혼식 간소화가 인기였는데요.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정부의 홍보 영상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만난 커플. 화려한 식을 원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간소화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눈을 위한 결혼식은 아니잖아. 지난 봄에 우리 약혼 때처럼 친지들만 많고 간단하게 치르니 얼마나 좋았어. 허례 허식을 없애자며 가정 의례 준칙을 홍보한 영상인데 정부가 예식 의례까지 정해준 점이 눈에 띕니다. 1964년 실시된 미터법 사용 장려를 위한 영상도 등장합니다. 몇 문을 찾으시죠? 20cm짜리는 없나요? 20cm라 20cm짜리는 없는데요. 신발은 모두 문수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1960년대 문화 영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홍보용으로 보여줬는데 중요 정책뿐 아니라 외국 소개용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쇠전, 즉 우시장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의 흥정을 도맡는 거강꾼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영상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각종 자료, 제작 계획서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기록들도 같이 공개를. 이 밖에 옛 자유의 집 준공식 영상 등 필기 자료도 다수 공개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국내 최초의 자동차와 텔레비전, 세탁기 등은 우리나라를 IT, 자동차 강국으로 만든 밑바탕이죠. 지금까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대부분 방치됐던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는 문화재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어휴, 빨래, 또 빨래. 액자가 있잖아. 빨래라면 맡기세요. 1969년 국내 최초로 출시된 옛 금성사의 전기 세탁기입니다. 세탁과 탈수기가 분리된 2조식 세탁기로 주부들을 손빨래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미지의 성능토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 시발 세단은 1955년 시발 자동차는 미군이 버리고 간 지프차의 부품으로 만든 국내 첫 조립형 자동차입니다. 라디오와 흑백 TV, 컴퓨터 등 우리 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1호 제품들. 하지만 무관심과 관리 소홀 속에 원형이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 같은 과학 유산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1983년 64K 디램 반도체, 1990년 자기부상열차, 2008년 K21 복합형 소총 등 50년이 안 된 과학기술도 문화재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많이 소실되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 이번에 이제 통과된 계기를 삼아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자 해요. 국립중앙과학관이 후보로 지정한 20개의 과학 유산들은 세 차례 심사를 거쳐 국가 중요 과학 기술 자료로 등록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한파가 주춤하니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밤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경북과 제주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가 전망됩니다. 일부 중부 지역과 경북 북부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북 내륙과 제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서울 아침 영하 1도로 출발하면서 내일부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 주간 한파 수준의 추위 없이 맑다가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선수들을 진정으로 대했다. 자, 이른바 아빠 리더십, 박항서 감독이 쓴 성공 신화의 비결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현란하고 화려한 이 말솜씨보다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묵직한 울림과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제 꿈은 아직도 우주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레시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죠.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제 꿈이고 도전이에요. 모두의 꿈은 소중하기에 드림플러스가